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단국대 정현승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그 국내외 최근 유통 트렌드를 한번 짚어보고 기업의 성공적인 사례와 또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온라인 쇼핑 중심의 성장을 한번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유통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경향과 그다음에 새로운 커머스의 어떤 사례들 그리고 기업 대응 전략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 관련해서 그 전반적인 경제 상황, 환경을 보면 여러 가지로 좀 부정적 요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원자재 원료 가격이 뭐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지전 때문에 원자재 상승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국내는 인건비 상승 때문에 비용도 많이 이렇게 부담되는, 그리고 최근에는 ESG 관련해서 여러 가지 투자 비용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코스트 쪽에 압박 요인이 지속되니까 오프라인의 위기가 지속되고 또 온라인도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온라인 유통은 최근에 한 10년간 굉장히 급성장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그 성장률이 더 이제 가속화됐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온라인 시장의 이제 성장률이 좀 많이 하향하면서 향후에는 아마 좀 더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고 그리고 시장의 어떤 그 시장 재편 이런 것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최근에 국내 온오프라인의 유통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 팬데믹이 온 이후에 온라인이 고성장하다가 작년부터 이렇게 이제 성장률이 저하되고 시작했고요. 그에 반해서 오프라인은 팬데믹 기간에 굉장히 저성장했는데 마이너스 성장까지 하고 그러다가 작년부터 다시 성장세가 기저효과를 때문에 또 성장세가 올라가서 지금은 온오프라인의 성장률이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오프라인에서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같은 업체들의 그 성장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대신에 고객들이 오프라인을 방문해서 다양한 재미와 즐거움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런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그리고 좀 굉장히 그 고객들의 편의를 극대화시킨 편의점 이런 업체들의 성장률이 높습니다. 온라인은 여전히 뭐 주요 기업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성장률이 높은 편인데요. 그래서 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온오프라인이 5대5 정도 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온라인 비중이 높은 그런 어떤 한국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 우리나라 그 유통시장의 M&A의 흐름을 계속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은 그만큼 인수 금액도 크고 시장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쿠팡이 2021년도에 상장을 했고요. 굉장히 많은 자금을 확보해서 그 이후에 투자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신세계가 이베이 코리아 지분을 인수하면서 거의 3조 4천억, 그래서 굉장히 이커머스에 공격적인 투자를 했죠.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M&A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에 네이버가 포시마크를 2조 3천억에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C2C, 주로 C2C 쪽을 굉장히 강화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요. 또 이제 최근에는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그 동남아에서 주로 활동해왔던 Q10이 최근에 우리나라의 티몬이라든지 인터파크, 위메프를 인수하면서 또 새로운 하나의 뭐 다크호스로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시장이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일어났던 M&A들이 최근 2, 3년 동안에 집중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은 유통시장이 앞으로 큰 변화와 구조조정과 시장 재편이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온라인 시장에서의 선두그룹은 더 이제 선두그룹의 과점화가 더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팡과 네이버와 쓱닷컴 이 선두그룹의 포션이 경쟁력이 더 강화되고 추격그룹은 추격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또 전문그룹은 버티컬들은 버티컬대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 자료를 한번 보니까 오픈 서베이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쇼핑몰 앱이 쿠팡, 네이버 이 두 개의 비중이 더 증가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 두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그럼 이 두 가지 그 플랫폼들의 가장 큰 장점 뭐냐 했을 때 쿠팡은 일단 배송이 빠르고 또 편리하고 또 뭐 가격 이렇게 아주 실용적인 그런 어떤 베너핏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반면에 네이버는 이 플랫폼 기업으로서 포털 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컨텐츠나 또 이벤트나 그다음에 특히 멤버십 했을 때 줄 수 있는 혜택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업체는 굉장히 서로 차별화된 강점을 가지고 시장을 굉장히 계속해서 장악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멤버십 경쟁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죠. 한편 이제 온오프라인의 구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금 온오프라인을 통틀어서 한번 이렇게 시장을 정리해 보면 오프라인에서는 신세계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그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는 1인 쿠팡이 볼륨이 계속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개 업체가 매출 기준으로, 볼륨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금 1, 2, 3위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세계 그룹과 쿠팡이 온오프라인을 양분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세계 그룹의 유통 쪽 그 매출과 쿠팡의 매출을 합치면은 거의 두 개가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 그럼으로써 고객 확보 굉장히 치열한데 특히 최근에 멤버십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죠. 신세계가 유니버스를 또 런칭하면서 멤버십을 강화하고 있고 기존의 쿠팡 와우, 그 다음에 롯데 L포인트 같은 그런 멤버십을 통한 충성 고객 유지, 그리고 또 새로운 고객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 이런 멤버십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쿠팡은 굉장히 여러분 그 최근에 급성장하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지금 매출뿐만이 아니라 이익적으로도 분기별로 1,000억이 넘는 이익을 내고 있고요. 이 분기별 흑자 규모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팡의 핵심은 결국 풀필먼트, 배송, 그다음에 지금 수익성과 관련해서 쿠팡 PB라든지 그다음에 쿠팡페이 이런 쪽에서 계속 수익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단 이제 쿠팡은 국내만 시장을 이제 놓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에 좀 제약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대만도 진출하고 또 미국, 중국에서 R&D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쿠팡의 향후의 형보는 결국 얼마나 볼륨을 더 넓히고 또 수익성을 다양화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이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네이버는 이 C2C에다가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B2C보다는 C2C를 잘하기 위해서 글로벌리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그래서 한국의 크림, 또 일본의 뭐 빈티지 시티, 그 다음에 또 우리 이번에 인수한 포시마크를 통해서 C2C 그 섹터에 대한 장악력을 계속 강화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킹을 또 강화하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또 네이버가 자랑하는 컨텐츠 쪽. 그래서 웹툰, 웹소설, 뭐 메타버스 뭐 이런 쪽에 이런 컨텐츠와 커머스가 결합해서 최근에 이제 커머스의 흐름은 전통적인 이커머스 가지고는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들기 때문에 컨텐츠 커머스가 또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 컨텐츠를 네이버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좀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유통산업의 어떤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이나 이런 어떤 기술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통산업은 전통적으로 이제 오프라인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온라인화되고 또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이 들어오면서 이 유통산업이 한마디로 언택트 뉴 노멀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장표도 많이 보셨지만 유통은 지금 유통 4.0 시대. 그래서 결국은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또 인공지능과 또 빅데이터 이런 기술들이 기반이 된 그런 역량을 가져야지만 유통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죠. 근데 이제 한편 이 온라인이 급성장하면서 저는 이 오프라인에 대한 어떤 그 시각을 좀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끊임없이 오프라인에서 생활하고 있고 온라인에 접속해 있지만은 우리의 발은 오프라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프라인이 재조명되는 그런 또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보면은 온라인은 점점 더 이렇게 강화되면서 이렇게 비대면 이런 쪽이 더 이제 흐름이 가고 있고요. 오프라인은
오프라인의 새로운 역할, 새로운 기능 이런 게 재조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화도 많이 되고 있고 제가 사실 최근에 한 3주 동안 미국을 이렇게 출장을 다녀왔는데 정말 무인화 흐름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타벅스도 매장들이 굉장히 드라이브 스루로 많이 옛날보다 더 많이 바뀌고요. 또 뭐 이렇게 무인 점포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포를 온라인으로 그대로 가져가는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흐름도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 유통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변할 거다. 온라인보다 오히려 더 많이 변할 거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오프라인에 어떤 그 차별화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딱 정형화된 어떤 그 알고리즘에 의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의외성, 기대성, 다양성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에 존재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흥미와 재미를 추구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프라인 매장 가면은 해결이 되고 또 사람들은 만지고 또 냄새 맡고 이랬을 때 굉장히 감각이 열리면서 여러 가지 또 구매 욕구도 자극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프라인은 분명히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체험을 줄 수 있는 매장 형태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데 이 팝업 스토어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제조업이지만 시몬스 같은 침대 업체들은 제조업이지만 그 오프라인 유통을 굉장히 강화해서 고객 접점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고요. 또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체험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플래그십 스토어라든지 그다음 편집 매장 이런 매장들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례를 한번 찾다 보니까 이 무인 양품이 이 호텔을 런칭을 했어요. 벌써 뭐 몇 군데 런칭을 했는데 소위 무지 호텔이죠. 그래서 이 호텔에 가면 호텔 객실과 이런 데 가면은 전부 무인양품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텔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프리미엄하고 격조가 있기 때문에 이 무인양품의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를 굉장히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카페 사업도 진출해서 뭔가 브랜드에 대한 체험을 고객들이 색다른 곳에서 색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접점을 넓혀가는 그런 어떤 마케팅 전략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이 시몬스 침대는요, 최근에 뭐 마케팅 사례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뭐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만은 시간이 안 될 것 같긴 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스 사례를 보면 이게 이제 시몬스가 침대이기 때문에 제조기업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유통을 자기들이 직영 뭐 매장이라든지 온라인에 이렇게 있는데 침대를 파는 게 아니라 이 브랜드를 팔기 위해서 이 브랜드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들어서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성수동에도 만들고 또 다른 도시에도 나가고 또 공장에 있는 시몬스 공장에 있는 이천에 아주 대형 플래그십 스토어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고객들이 주말에 참여해서 시몬스 브랜드를 체험하는 시몬스 브랜드 역사와 기술과 뭐 여러 가지 고객 관련된 것들을 많이 체험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를 통해서 이 시몬스가 브랜드 체험을 하는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유의미한 사례고 우리가 유통회사와 제조회사를 우리는 구분하지만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그게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회사든지 간에 좋은 브랜드 체험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아마존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디지털 전략들이 지금 이제 업계에는 거의 보편화됐죠. 그래서 우리가 제조부터 마지막 고객 딜리버리까지 이 밸류 체인에서 다양한 기술들을 통해서 효율성과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활용한 사례 중에 우리가 월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기업이지만 월마트가 디지털 기술 그리고 뭐 인공지능 같은 이런 매장에 접목시키는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기업 경쟁력을 증가시키고 아마존 대비 월마트의 경쟁력을 굉장히 많이 복원한 회복시킨 그런 겁니다. 제가 최근 주가를 한번 찾아보니까 주가는 저렇게 우상향으로 굉장히 많이 주가가 회복되어 있는 월마트가 그런 사례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리테일 테크라 해서 유통 분야의 기술이 특별히 많이 이제 왜냐하면 소비자 접점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바로바로 이거를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리테일 텍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마존 스타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오프라인 유통 매장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 매장에 제품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뭐가 굉장히 차별화된 포인트냐면 고객들이 와서 이 제품을 어떤 그 QR 코드를 통해서 상품 주문하고 인공지능이 맞춤 추천을 해가지고 제가 그 매장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보니까 다양한 제품들을 그냥 무인으로 뭐 이렇게 입어보고 또 제안도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디지털 기술이 아주 집적된 그런 어떤 매장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끊임없이 이런 오프라인 매장들을 통해서 아마존 고라든지 또 아마존 프레시라든지 아마존 북스 같은 거 통해서 계속 고객 접점에서의 기술을 통한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커머스 시장은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이제 파괴적 커머스라고 이제 네이밍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없고 또 커머스와 난 커머스의 경계가 없고 종합몰과 전문몰의 경계가 없고 유통과 물류가 합쳐지고 유통과 제조가 합쳐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그 구체적 사례를 보면 종합몰과 버티컬이 있는데 버티컬은 새로운 다른 카테고리로 계속 진출합니다. 컬리가 식품에서 뷰티 쪽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종합몰 안에 또 버티컬을 계속 강화합니다. 그래서 쿠팡이 뭐 주방 쪽에 전문가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형태. 그래서 서로가 굉장히 경쟁하는 구조로 가고요. 또 온라인 업체들은 오프라인을 계속 갑니다. 무신사가 브랜드를 체험시키기 위해서 무신사 스탠다드라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오프라인 기업인 이마트는 쓱닷컴을 통해서 온라인을 또 고도화시키는 이런 전략들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의 어떤 경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엔데믹 이후에 이 온라인 시장, 커머스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주의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습니다. 이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커머스에서 뭐 메타버스가 중심이 될 것이다, 뭐 보이스가 중심이 될 것이다,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디바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그 흐름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한편 온라인에서 그 PB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굉장히 지금 강화되고 있고요. 또 멤버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섹션에서 새로운 뉴커머스의 흐름을 몇 가지만 짚어보면 첫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PB, 프라이빗 브랜드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라이빗 브랜드는 원래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기업들이 중점적인 전략으로 많이 강화해 왔는데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유통 기업들이 PB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쿠팡이 최근에 이제 PB 브랜드를 많이 런칭하고 있는데 쿠팡의 PB 비중은 아직도 5%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형마트가 20% 30% 하고 있는 걸 비교하면 아직도 성장 여지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장 유명한 유통회사의 그 PB는 커클랜드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코스트코의 브랜드죠. 근데 커클랜드의 브랜드 가치는 코스트코 모회사의 브랜드 가치의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커클랜드가 없으면은 내가 코스트코 가기 싫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마트가 최근에 피코크 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익성을 증대시키는 이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PB에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PB는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먼저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PB는 상품의 다양성, 그 다음에 우리 충성 고객에게 줄 수 있는 하나의 멤버십을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유통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 강화, 그 다음에 뭐 팬덤,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단 온라인에서 PB를 강화할 때 이게 자칫 다른 경쟁 업체들이라든지 납품업체라든지 다른 판매업체에 어떤 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정책 당국에 좀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주의 깊게 이런 전략을 펼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주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아마존이 이미 그런 어떤 사례를 밟아갔고요. 또 무신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PB 전략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커머스 해왔는데 지금은 보니까 이커머스 시대에서 약간 이 소셜 커머스가 좀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소셜 커머스는 어떤 그 컨텐츠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컨텐츠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인플루언서 같아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어떤 소셜 커머스라는 이런 흐름들이 좀 하나의 중요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소셜 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국내에서 특히 중국에서 시작해서 국내에서는 이 인플루언서들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커머스의 딜리버리 채널로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커머스에는 사실 소비자들이 목적형 구매를 합니다. 내가 뭘 사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커머스 들어와서 정확하게 가장 싼 걸 사는 거죠. 하지만 이쪽 채널에서는 SNS 채널의 이쪽에서는 발견형 쇼핑이라고 하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와서 우연히 만나게 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를 찾아가 보니까 그 인플루언서가 이런 거를 추천하더라. 또는 소셜 커머스에서는 나한테 맞는 제품이 큐레이션 돼가지고 나한테 온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가 감정적으로 좀 다른 그런 접근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도 가져왔지만 시간 관계상 못 보여드리고 이 내고왕 같은 경우 굉장히 요즘 인기지 않습니까? 저도 집에 저희 딸이 이거 보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데 재밌어요. 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화제성, 볼거리 이런 걸 통해서 고객이 이렇게 몰입이 되는 그런 형태의 인플루언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전통적으로 소비자의 구매 여정은 아이다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아이다 모델이 있는데 이게 이커머스로 오면서 아이사스 모델이 됐거든요. 아이사스는 이제 서치하고 그다음에 구매한 다음에 쉐어 공유하는 거죠. 근데 인플루언서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마지막에 애드버킷이라 그래서 팬덤을 형성하는 것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5A 모델에서는 뭔가 질문하고 또 답하고 그다음에 좋아하고 그다음에 팬덤 형성해서 주변에 이렇게 공동체를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런 모델들이 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요. 그래서 이커머스 이외에 쿠팡이 잘하고 있지만 쿠팡이 이런 큐레이션이나 쿠팡이 이런 거 인플루언서 통해서 하는 거는 사실 병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또 SNS 이런 채널이 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흐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D2C. 그래서 제조업체들은 이런 막강해지는 유통업체에 대비해서 자사모를 강화시키고 자기의 직영점을 강화시키는 그런 D2C 흐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시다시피 여러분 나이키가 그런 어떤 성과를 많이 내고 있죠. 나이키가 D2C 채널을 굉장히 정대시켜서 수익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특히 D2C는 가장 큰 장점 뭐냐면 우리 고객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고객이 우리 매장에 와서 우리 자사몰에 와서 남기는 흔적들을 우리가 제일 먼저 알 수 있고 그게 곧 다음에 신상품 개발이라든지 또 매장 전략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 고객의 관리가 굉장히 잘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수익성도 굉장히 정대할 수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는 사실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성장할 거로 예상했지만 메타버스가 아직 커머스 관련해서는 큰 성과는 못 내고 있지만 어쨌든 브랜드를 체험시키는 채널로 또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채널로 여전히 가능성 있는 채널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사례들 보면은 편의점 CU가 메타버스에 제페토에 들어가고 또 치폴레 같은 레스토랑들도 여기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어떤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메타버스가 기술적인 발전과 함께 이런 프로모션적인 이벤트적인 도구로서는 계속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이스 커머스는 결국은 이제 소비자들이 가장 직관적인 방식은 뭐냐면 보이스죠. 음성으로 이렇게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술적인 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은 기술적으로는 이미 상당히 많이 발전시켜 놨습니다. 단 그 나라의 어떤 쇼핑 환경 또 소비자들의 어떤 그 특성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그 알렉사를 에코라든지 아스트로에 이미 다 접목해서 이렇게 실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미 다 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래서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업 대응 전략 작년에 이어서 다시 조금 사례를 조금 보완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이 1, 2, 3번은 결국은 이제 유통이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채널이 아니라 결국은 서비스와 체험이 집중되는 그런 서비스형 유통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제조사의 움직임, 그 다음에 유통사의 제조 쪽으로 움직임 이런 거,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 세대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매장에서 우리 오프라인 매장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가장 좋은 브랜드 체험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최근 사례를 보니까 버버리가 명품이지만은 버버리가 미래 세대인 Z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이 매장을 온라인하고 이렇게 접목시키는 그런 흐름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버버리가 텐센트하고 중국 선전에다가 소셜 리테일 스토어. 그래서 이 매장에 가면은 매장에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온라인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20, 30대가 이 매장에 오면 텐센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온라인 채널하고 연계해서 다양한 디지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LA에 있는 애플 스토어에 한번 갔는데 저기 사진이 있습니다. 갔는데 여전히 애플 스토어의 어떤 그 인테리어나 또는 매장의 컨셉 이런 것들 계속해서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애플 스토어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마켓 시어를 넓히는데 집중한다기보다는 고객의 마음을 뺏는데 마인드 쉐어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국내 유통업체들이 그런 흐름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은 옴니 채널을 더 고도화해야 되고 또 점포를 좀 더 스마트하게 만드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월마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옴니 채널의 최고의 성공 사례를 계속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게 이제 유통업체가 어떻게 접목되느냐. 그래서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잘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알리바바 같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여전히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또 제가 그 실리콘밸리를 가보니까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쿠팡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서도 역시 이쪽 분야, 인공지능 분야, 이쪽 데이터 분야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앞으로의 유통은 리테일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서비스형 유통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매장에서 뭔가를 팔려고 노력하지 말고, 왜냐하면 팔 수 있는 채널은 너무 많아졌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있고 또 SNS도 있고 뭐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파는 것보다는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고객을 잘 파악하고 또 우리 브랜드를 정확하게 또는 더 멋지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베타라든지 이런 매장을 통해서 쩌따야라든지 이런 매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흐름은 유통사들이 온라인이 강화되면서 가지게 된 그런 어떤 미디어로서의 채널 파워, 이게 하나의 광고 쪽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은 최근에 미국에서 디지털 광고의 성장률이거든요. 디지털 광고의 그 수익 성장률인데 보면은 빨간색이 다 유통사들입니다. 월마트, 뭐 인스타카트, 그다음에 아마존 이런 애들이 성장률이 제일 높아요. 그만큼 유통사들이 갖고 있는 그 미디어들에 대한 광고로서의 그런 역량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새로운 사업, 수익원 또는 기존의 커머스와 이 미디어가 결합되는 흐름. 기존에는 사실 미디어사들이 유통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좋은 채널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사들이 커머스를 도입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커머스들이 다시 미디어 쪽으로 광고나 이런 쪽으로 가서 서로 무한 경쟁을 펼치는 이런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제조사는 역시 유통으로 오고요. 또 유통은 제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들은 끊임없이 유통 역량, 판매 역량 강화를 하고 있는데 그게 D2C라고 볼 수 있겠고요. 흐름을. 유통사들은 또 제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사들은 이제 내가 생산 기획에서부터 판매까지 다 하겠다. 이런 흐름들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경제되고 있는데 여러분 최근에 쿠팡과 CJ가 열심히 지금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 흐름이 이상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한 30년 전에 월마트와 P&G가 그런 경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재현되고 있는 건 생각이 들고 이 흐름은 결국은 실력으로 판가름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안에서 어떤 소비자들의 피해가 있거나 이런 건 안 되겠지만 또는 뭐 협력사의 피해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흐름은 계속될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새로운 소비 세대, Z세대, 알파 세대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무신사가 Z세대 남성, 그다음 최근에 신세계 백화점은 Z세대를 위한 새로운 VIP, 그러니까 젊은 VIP에 대한 전략을 해서 엔트리를 낮추는 그런 전략들을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버버리는 게임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버버리 이 브랜드를 이 소비자들이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디지털 요소를 계속 강화하고 있고, 역시 구찌나 루이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명품들은 미래의 수익은 MG 알파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새로운 소비 세대에 대한 연구와 대응에 주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5가지 정도 기업 대응 전략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유통의 흐름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데, 결국 핵심은 새로운 소비 세대를 잘 이해하고 디지털 전략을 잘 활용하되, 그러나 정확하게 타겟 마케팅에 의해서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